네, 9월 3일 전 세계인의 시선이 중국 천안문 광장으로 쏠렸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의 김열수 실장, 또 공주대학교 국제학부의 임은정 교수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의 어벤져스급 출연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그야말로 한 나라의 전승절 행사에 그냥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모습 우리가 봤는데 말이죠. 열병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어떤 장면이 또 가장 인상적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먼저 우리 임 교수님. 네, 역시 스케일에 압도됐다고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금은 인도가 가장 많아졌지만 중국이 계속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했었고 네. 지금까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는 그런 어떤 압도성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역시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을 가운데 두고 이제 푸틴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셋이 나란히 또 막내에 오르는 이 걸어 올라오는 모습이 네. 굉장히 뇌리에 남았습니다. 네. 예, 우리 김 실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우리 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북중러의 정상들이 결국 거기 천안문 망루에서 같이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이제 일종의 반미 연대와 그리고 반서방 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네, 역시 북중러 3인방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이번 전승절 행사에 동원된 인원이 4만 명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이 우리 돈으로 무려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대륙의 스케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임 교수님, 이번 전승절이요, 이 중국에게 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나 공을 들였을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세계 대전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네.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파시스트 국가들과 이제 연합국 간의 싸움이었었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축하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소위 이제 파시스트의 가장 선봉에 있었던 것을 이제 나치 독일로 보고, 독일에 대한 이제 승전을 거둔 것을 구소련, 지금 러시아, 그리고 유럽, 이게 이제 5월 9일, 8일 이렇게 5월을 축하를 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많이들 인상에 기억에 남아 계시고 또 역사에서 배우셨을 텐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같은 경우도 제가 우연치 않게 작년에 노르망디 출장을 갔었는데 80주년이라서 굉장히 작년에 크게 축하하는 모습이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이제 이쪽으로 오면 우리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 이제 주적이 일본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일왕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항복한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해서 8월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달입니다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미주리오에서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이제 9월 2일, 일본도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패전한 그런 날로 꼽는데요. 그 날을 이제 또 꼽고,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일본에서부터 항복 문서를 접수한 이제 9월 3일을 이제 전승절이라고 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 이런 대규모 열병식이라고 하는 게 본래는 이제 건국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이 전승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부각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2014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인민대표회의라고 하죠. 전인대라고 줄여서 흔히 말하는데,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제 이 날이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법정 기념일로 이제 인정이 된 것이 불과 이제 한 11년 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던 것은 70주년이 되는 그 해였었죠. 그래서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이제 대규모 또 퍼레이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0주년을 또 맞이해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이제 열병식을 치른 것인데요. 그러면 왜 건국기념일도 건국기념일이지만 이 지금 전승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네.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시즘을 타도하는 데에 우리 중국이 미친 세계사적 의미가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김 실장님, 네. 사실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일 때요, 무엇을 논하느냐에 앞서서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정상들의 면면을 보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참 복잡하구나, 이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나 유럽 소위 서방 선진국 정상들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럽의 슬로바키아와 세르비아, 벨라루스 이 세 나라 정상은 또 참석을 열병식에 했어요. 특히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EU 회원국에다가 나토 가입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총 26개 국가를 초청을 했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이제 국내 정세가 있어서 여기 전승절에 그 막루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나중에 네. 오참부터는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참석한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10년 전에 참석한 국가들이 반, 10년 후에 이제 이번에 9월 3일 전승절에 참석한 국가가 반, 그 정도 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네. 거고, 그 말의 의미는 또다시 반서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이해가 간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세르비아나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는 워낙 뭐 이게 러시아하고 그냥 뭐 형제 국가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그 당연히 뭐 지난번 10년 전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네. 또 세르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세르비아도 굉장히 이게 러시아하고 친한 나라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슬로바키아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회원국들이 27개국인데 그중에 유독 이 한 나라만 왔고, 나토 회원국들은 총 32나라인데 그중에 나토 회원국에서도 이 나라만 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피초라고 하는 이 슬로바키아 총리가 네. 기본적으로 친러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국가가 딱 두 나라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헝가리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슬로바키아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안 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 슬로바키아의 총리가 온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우리 이야기의 생생함을 좀 더하기 위해서 전승절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장면들만 묶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鸣礼炮。历史警示我们，人类命运休戚与共，各个国家、各个民族，只有平等相待、和睦相处、守望相助，才能维护共同安全，消弭战争根源，不让历史悲剧重演。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이번 전승절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하면 역시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김 실장님, 이 네. 세 나라 정상 만남 얼마 만이고 왜 각국은 이 북중러의 만남에 이렇게나 주목을 하는 걸까요? 얼마 만이냐를 얘기하려면은 중국이 언제 정부 수립을 했는지 그 아,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요. 1949년도 10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모택동이가 이 장기석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저기 막루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통일을 했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열병식이 열린 것이 그 정부 수립 10주년 되는 1959년도. 아하. 1959년이면은 뭐 냉전이 절정에 달할 그렇죠.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누구누구를 초청했느냐. 이제 초청한 사람이 후르츠초프 초청을 하고, 소련. 그렇죠. 그 다음에 호치민 예, 초청을 하고, 네. 김일성이 초청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때 당시에 모택동의 오른쪽에는 그 후르츠초프가 있었고 왼쪽에는 호치민이 있고 또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주석에 그래도 네 번째 정도의 김일성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네. 예, 그러니까 좌정은 우푸틴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66년 만에 세 나라 정상이 다시 모이는 거였고 그 세 나라 정상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은은 66년 전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그러게요. 여기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란의 그 페제스키안 그 대통령도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같이 만일 옆에 두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차이나, 이란, 그다음에 저기 러시아, 그다음 노스코리아 우리 네. 이걸 이제 북한. 반미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링크라고 얘기해 앞자를 따져 CRINK 노스코리아까지. 그것이 만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번 전성절 행사는 반미 행사가 될 뻔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좌정은 우푸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장면들 물론 기획하고 연출한 것 바로 중국입니다. 열병식 내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눈에 띄게 예우하면서 이 극진히 챙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임 교수님,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는 중국의 의도는 과연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앞서 우리 김 실장님께서 잘 역사적인 배경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타였습니다. 이것이 네. 북한에게는 저는 거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천운의 기회를 북한이 놓치지 않았었고요. 굉장히 비참한 얘기죠. 사실 자국민들을 그렇게 정말 죽임으로 내몰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획득한 지위입니다. 지금 전략적 지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가셨을 때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해서 또 북한에서도 엄청나게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그것이 객관적인 관찰이죠. 사실 네. 가난하고 사납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그 위치가 매우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는 이만저만 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합의한 것들이 있었지만 팬데믹 탓도 있고 해서 잘 이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지금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통해서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물론 중국은 부자 나라고 강성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접경하고 있는 북한이 이렇게 됨으로써 약간 이렇게 애태우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었을 것입니다. 중국에게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전 때부터 너무나 자국의 그 위치를 잘 활용하는 북한은 이번에도 그것을 잘 활용한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북한을 달래고 또 동시에 이 북중러 아까 크링크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소위 이 지역에서 적어도 이란을 잠시 내려놓고서라도 이 동북아 지역에서만큼은 우리의 이 연대는 결국은 결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삼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도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하고 완전히 무슨 어떻게 보면 더 전면적으로 더 충돌의 양상으로 갈 것이냐라고까지 보는 것은 다소 과대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쪽 동네에서 이쪽 지역에서 우리의 결속은 확고함으로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 실장님,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동안 은둔의 지도자 뭐 이런 말이 따라 붙었죠. 왜냐하면 다자 외교 무대에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다자 외교 무대를 깊이 하던 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이 모습을 드러내고 기차 타고 중국까지 가서 열병식에 참석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더더군다나 딸 김주애까지 동행하고 말이죠. 네. 뭐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묵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를 이번을 통해 가지고 마련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자정은 우푸툰이 돼버렸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지금 왕따 당하고 그렇게 불량 국가로 인정받았던 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북한이 아니 저렇게 다 인정을 받고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에 북중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2, 3년 동안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종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 이상으로 받아내기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다시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게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북중 관계 복원에 나섰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자 외교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어떤 시발점으로 삼겠다. 신호탄. 네. 그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양자회담에 나왔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앞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이제 국제기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상하이 협력기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또 국제기구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중국이 주도하거나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기구는 적어도 김정은을 왕따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반서방 다자 외교 무대. 그렇죠.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고요.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김주애 말씀하셨는데 김주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에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였거든요. 줄였지만 전 세계는 그렇지. 지금 김주애를 딱 사진을 잡아가지고 후계자다.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제4세대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미 이제 다 알려주는 효과를 누린 거잖아요. 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 네 가지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봐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목적의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 그게 의미심장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6년 전에 중국을 찾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임 교수님. 마치 그 옆 동네 덩치 큰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옆집에 좀 잘 아는 형이랑 상의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때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런 해석들이 있죠. 그때랑 이제 아무래도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요. 지금 비유도 적절히 들어주셨는데 글쎄요. 그때랑 근데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꼭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 의도가 정말 우선에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문표를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 자체가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나오게 할 만한 인센티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딱히 역시 뭐 제재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결국은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가 미국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동결을 하고 군축을 이제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뭐 비핵화로 간다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는 뭐 대의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동결이라는 걸 하는 그 순간 그럼 이것은 이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아무튼 기술적으로 지금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점은 지향점대로 있되 기술적으로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므로 이 지금 북한이라는 이 체제를 핵 정말 보유국으로서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행보가 돼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아무튼 이 북한과 미국과의 그 대화 재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첫
단추를 끼울 거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의문표가 크게 그려지고 거기에 전제 조건은 저는 거듭 저는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풀리기 전에는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타래가 풀리는 여하에 따라 이 좀 전략적 공간이 확보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봤었을 때에는 2019년 당시랑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와 비슷한 점, 다른 점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김 실장님, 네. 상황을 종합해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언론 보도를 잘 읽어보면 어쨌든 이번 참석으로 북한이 잃을 건 하나도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아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이 열병식을 방문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국제적 위상을 확보를 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 은둔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실리일 겁니다. 이제 북중 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2019년도에 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6월달에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쌀하고 비료하고 몇십만 톤 이렇게 지원해주고 관광객도 뭐 한 30만 명씩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막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북중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세 번째는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이번에 이제 2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파병의 대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대외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대내적인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아마 북한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선전 수단 뭐 효과 이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는 66년 죄송합니다. 66년 전에 와가지고 마오쩌둥의 네 번째 정도에 섰는데 네. 이번에는 좌측에 바로 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그런 인상도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북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백두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다 많이 얻고 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전쟁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일찌감치 중국을 찾았습니다. 임 교수님, 러시아에 있어서는 이번 방중이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봐요? 러시아 얘기를 하려면 역시 에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 사실 뭐 기술 강국이기는 한데 그러나 사실 이제 무역 구조를 보면은 거의 그 천연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늘 됐던 것은 유럽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유럽의 경기가 나빠지면 러시아 경기도 같이 나빠지고. 그래서 동방으로 찾은 것이 당연히 이제 중국인데 또 중국이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중국만 사가는 것도 마음이 불안하고 네. 당연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옆 나라 일본한테도 우리 에너지를 좀 많이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러시아의 속내였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사할린에서 가스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것은 지금 전쟁 이후에도 G7 제재에서 이것은 예외로 일본이 피해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러시아는 이 가스와 지금 석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 이후에 결국은 서방의 이 제재 국면을 거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너무 심해졌습니다. 지금 이거 수치로 보면은 너무나 이게 명확하게 나오고 심지어 의존도만 높아진 게 그냥 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스와프 같은 거를 이제 제재로 걸었지 않았습니까? 네. 서방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하는 돈조차도 아하. 달러가 아니라 이제 중국 런민비로 넘어갔단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나라인데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 제가 잘 아는 러시아 전공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이제는 가불관계가 돼버렸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참 러시아 입장에서는 씁쓸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지금은 그렇죠. 이 중국하고의 계속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번 이 상하이 그 협력
협력기구 회의를 통해서 그 결국은 인도와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또 인도도 이 서방의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의 이 천연 자원을 많이 사준 이제 갑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요 고객이 된 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하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보니까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누가 보기에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갑이고 네. 이 저기 지금 우리 앞서 실장님께서 이제 좌정은 우 푸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을적인 입장이죠. 그게 그렇죠. 이제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푸틴 입장에선 못내 좀 탐탁지 않은 부분도 없지는 않았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 말씀드린 것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 냉전 시대에서는 최고의 갑이 소련이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갑은 중국으로 바뀌었군요. 네. 자, 김 실장님. 네. 북중러 이 세 나라는 뭐 이해관계는 뭐 각자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60여 년 만에 66년 만에 어렵게 한 자리에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북중러 3자 회담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기왕에 거름한 김에 왜 안 했을까요? 세 나라의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왕 외교부장이 신냉전 질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 들은 것마다 10여 차례는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냉전 질서가 구축이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물건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네. 유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끊겨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중국 네. 굴기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 질서를 반대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어찌됐든 유럽은 반 러시아지만 트럼프는 반 러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 그래도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신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북한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은 2021년도 9월 달에 그때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때 국제 질서를 이렇게 자기가 규정을 해요. 신냉전 질서라고. 하하. 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느냐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신냉전 질서가 되면 적어도 자기 체제는 보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만일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세 나라가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식적인 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신냉전으로 가는 그렇군요. 촉발 요소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저 멀리 보내고 북중러가 같이 한 막루에 바로 옆자리에서 한 장면에 한 장의 사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북중러 3국의 밀착된 관계를 TV를 안 보는 척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봤을 사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내내 태연한 척 했지만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열병식에 즈음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죠. 이거는 글쎄요. 물론 중국이라는 지금 나라가 국내적인 어떤 정치 상황도 고려하면서 한 이벤트지만 네. 누가 봐도 지금 미국 보라고 한 그런 그렇죠. 이벤트이기 네. 때문에 또 청중이 돼주셔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유심히 봐셔야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인용을 하자면 이제 뭐 스콧 제닉스 라디오 그 쇼라는 그 쇼에서 네.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제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이제 중러 등이 이렇게 반미 연대를 그런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시주석을 상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이제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언중유골이라고 그런 조금 예의를 차린 듯 하지만 불편한 그런 그렇죠. 심정을 또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뭐 편하게 이것을 봤을 리는 만무하고 이런 지금 가운데 이제 미국이 지난 이달이죠. 이번 달 11일에서 25일 일본의 이제 최신 그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이제 타이폰을 배치한다고 이제 미 군사 전문 매체인 USNI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타이폰은 토마호크 이제 순항 미사일하고 또 이제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을 이제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 해병대와 이제 일본 육상 자위대의 합동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이와쿠니 비행장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이렇게 배치될 예정이라고 이제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실사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뭐 또 훈련을 마치면 또 철수할 거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또 포석을 둠으로써 우리도 만만하지 않아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또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보도 보이고 있어서 당연히 이것을 편한 마음으로 봤을 리는 없고 그 여전히 우리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군사력과 또 이제 동맹국가 연대는 강고하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의 안부를 전해다오. 이런 불쾌한 네. 감정을 드러내면서 역시 또 뒤로는 미사일을 배치하는 액션을 취하고 네. 있었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승절 직전부터 사실 중국 쪽에 온통 신경이 쏠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이 저격, 이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이게 이제 전승절 직전에 열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데 우선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상하이 협력기구, 이게 어떤 회의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 올해는 또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뭐 SCO라고 그러죠. 네.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더 앞으로 가야 되지만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9.11 테러가 나는 그때, 그러니까 2001년도에 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가 되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 6개국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출범이 됐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서 총 회원국은 10개국이고 여기에 파트너국은 15개국입니다. 총 네. 25개국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테러하고 관련이 됐으니까 주로 이제 테러나 극단주의나 분리주의나 이런 이제 안보 위험 문제 논의하거나 또는 이제 국경 분쟁 이런 거 이제 논의한 것으로 갔다가 세월이 이제 점점점 흘러면서 25년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는 경제, 문화, 정치, 군사 분야까지 이제 확대가 됐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이번에는 중국에서 주도가 돼서 회의가 있었는데 텐진 선언으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속에는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 협력기구의 뭐 개발은행도 중국 주도로 만들자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WTO 규칙을 지키면서 회원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군사. 반미 반서방 연대를 표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의 관세 여기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라든지 미국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 그것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이 선언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서방 연대를 표방한 것이 SCO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올해 이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는 그동안에 중립 외교 노선을 걷고 있던 인도가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함께한 텐진 회의장의 모습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परस्पर विश्वास, सम्मान और संवेदनशीलता के आधार पर हम अपने संबंधों को आगे बढ़ाने के लिए प्रतिबद्ध हैं। 네, 최근에 미국이 무려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사이가 많이 틀어지긴 했지만
임 교수님,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잖아요. 뭐 브로맨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네. 하고 했는데 그랬던 인도의 이 상하이 협력기구 참석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인도라는 나라는 참 정말 대단합니다. 언제나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아삼육인 것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처럼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이 이제 러시아의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제재를 걸면서 그 공백을 메꾼 것이 이제 중국은 당연하지만 인도도 엄청나게 이 공백을 메꿔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의 역시 인구를 가진 그 경제인이 많지 그만치 이렇게 러시아의 이제 에너지를 다량으로 또 수입을 해줘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중국과 인도가 지금 버티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러시아를 지금 도와준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관세를 얹어가지고 지금 50%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었는데 어쨌든 이 SCO에 지금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역사적 경위가 있었으나 인도는 또 뭐니 해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접경을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접경을 하고 있다는 건 늘 이제 국경 분쟁이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네. 실제로 많이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SCO라는 것은 본래 경제가 모토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뭐 반테러라든지 그런 안보적인 위협에 대한 것이 먼저 와 있는 기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도가 약간 이제 주저하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참여하든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근데 이 앞선 행보가 더 재밌는데 여기 가기 전에 이제 일본을 또 들렸다 갔단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일본하고 또 인도 이렇게 미국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한테도 항상 이제 그 국내적으로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쿼드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쿼드에 이제 또 인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인도는 긴 말씀을 좀 짧게 압축해서 하자면 아무튼 이거는 어디 카테고리에 딱 한 군데 넣을 수 없는 네. 뭐 그 정도로 작은 나라일 수도 없고 네. 너무나 큰 나라인데다가 본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제3의 길을 가왔던 나라고 해서 역시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선택적인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는 나라구나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어서 이걸 좀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는 인도의 모디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온 김에 그 열병식도 좀 참석하고 이럴 네. 줄 알았는데 네, 모습을 또 볼 수가 없었어요. 모디 총리가 열병식에 불참한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묘하게 줄타기를 한다고 네. 또 표현을 하는 외신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협력할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반서방 내지는 반미 노선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어쨌든 미국하고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일본하고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니까. 게다가 이 열병식이 지금 이 열병식을 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느끼셨겠지만 계속 나오는 이 중국식 용어 자체 항일이잖아요. 이 항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적이었다는 게 일본이라는 게 계속 몇 시간 동안 나오는데 네. 거기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일본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친구인 일본에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데 내가 가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지금 인도의 의도도 지금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포석들도 있어서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인도라는 나라 그리고 모디 총리라는 분 미묘한 그런 외교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김 실장님. 네. 아까 우리가 그 열병식 화면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최첨단 중국의 무기들이 선보인 건데 뭐 전 세계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포함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거의 정조준한 무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병식에 선보인 무기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많아서 500종류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다 소개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문에 나온 이제 걸 보면 네. 마치 이제 첨단 무기의 박람회 같았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체인저급 무기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의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본토 괌, 그러니까 그 본토뿐만 아니라 괌, 하와이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그걸 이제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 중국은
동태평양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은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설령 접근하더라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온다든지 군함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선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15,000km 나가는 게 둥펑 뭐 40일 그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뭐 둥펑 61, 둥펑 5C 이건 2만 킬로 나가니까 네. 전 지구를 이제 상대로 하는 그러게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괌까지 가는 게 대충 한 5,000킬로 정도 될 텐데 이건 중거리거든요. 4,500, 5,000 정도 되는데 둥펑 26 요것도 이제 선보였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둥펑 17, 그다음에 잉징 21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탄도미사일은 일정한 포물선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은 풀업을 해요. 어느 지점 가가지고 슉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변칙 기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도 힘들고 요격하기도 사격하기도 힘든 힘들다. 거죠. 네. 그걸 이제 이번에 잉징 21이라는 걸 선보였고요. 잠수함에서 또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건데 잠수함에서 여태껏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쥐랑2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나온 것은 쥐랑3 그러니까 10,000km 정도의 사거리 나가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홍치 29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대형 무인 핵의뢰라고 표현하는 게 뭐 더 쉬울 겁니다. 이게 러시아의 포세이돈 비슷한 것이 바로 AJX-002라고 하는 수중 드론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무인 잠수정 그리고 이제 5세대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죠. J-20 그다음에 J-35 이것도 이제 선보였고요. 무인 정찰기 우징 그다음에 무인 정찰 공격기 궁지2 여기까지 보였는데 결국은 현대전에서는 이게 사람이 운용하는 무기뿐만 아니고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운용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타지해서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멈티라고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Man and Unman이 무기 체계가 팀을 이루어서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국으로 하여금 절대로 중국을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500개가 넘는 무기를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10년 전의 열병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중국의 군사력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 이런 평이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장님, 중국이 공개한 이번에 이 최첨단 무기 이걸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비교는 할 수는 있어요.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 뭐 중국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G2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미국 GDP의 67에서 76, 뭐 많았을 때는 거기까지 갔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정도 된다. 그런데 군사력은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성절 행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거 많이 따라갔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저 무기 체계들이 실전에 다 사용이 돼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국은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실전에 다 사용을 했던 무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체계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봤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는 무기 체계 뭐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그런 무기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3년 반이 지나도록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함락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기 체계를 제대로 통합해서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술 전략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립이 돼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임 교수님,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짧은 시간 인사도 네. 나눴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글쎄,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야 늘 남북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또 평화 통일을 바라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이런 여러 상황들을 생각할 때 지금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어떤 큰 극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잘 생각되지 않는 것이 참 슬픕니다. 네. 따라서 우리 지금 정부가 더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좀 생기는 것을 노려야겠다. 아까 이제 북중러 연대가 우리 생각보다는 더 공고해 보이기도 하지만 앞서도 실장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다 동상이몽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 뭐 이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에 따라서는 다시 빈틈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 빈틈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고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러시아가 오히려 약한 고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 빈틈을 다시 이제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어떤 북한과의 다른 또 기회를 모색해야지 지금은 북한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북한이 일단 뭐 적대적 두 국가라고 일단 치고 가는 데다가 네. 지금 구조적인 부분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전략적 패착은 좀 피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립각을 너무 세우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잘 이런 의견들을 서로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올 어떤 그런 구조적 변화의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북중러 많이 친하긴 하지만 결코 한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빈틈을 공략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우리 김 실장님께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이 막 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3국이 이번 전승절로 결속령을 굳건히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 나가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명확하게 밝혔죠. 실용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 정책을 밝혔는데 그 외교 정책의 내용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이웃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핵심이 이번에도 전성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번에 한국에서 있게 된 에이펙에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는 우리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130개 우리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실용외교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용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전승절 외교전을 지켜보면서 우리 외교의 다음 한 걸음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실장 그리고 공주대학교 임은정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